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초 횡성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세계적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 한 마리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의 민가 출현,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 소식인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야생동물 중 멸종 위기종인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연합의 박성준 활동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냥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네, 사냥은 전 세계적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냥은 아무르 사냥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 아무르 사냥은 동부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동부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고산지대 산악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무분별한 포획이랑 그리고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으로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분별한 포획도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냥을 잡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잡아먹나요? 네,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주로 약으로 쓴다고 해서 약으로 쓴다고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냥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 이렇게 털을 깎아서 옷도 만들고 이렇게 따뜻한 옷, 이불도 만들고 하는 그 양과는 또 다른 양이죠? 네, 양과는 다르고요. 네. 이 사냥은 속과 동물이고, 속과도. 네네네 양보다는 몸집이 조금 양이랑은 몸집이 좀 비슷한데요. 네. 사냥은 주로 이제 양이 사는 곳이 아니라 네. 깊고 높은 산속 바위랑 절벽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생김새를 말씀드리자면 네. 전체적으로 회갈색 털이 나 있고요. 네. 목에는 흰색 반점이 나 있고 등줄기를 따라 검은색 줄기가 나 있습니다. 또 이마에는 원통형의 날카로운 뿔이 나 있는데요. 네네. 이 뿔로 뿔질해서 나무에 영역 표시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찌 보면 이 사냥은 좀 양보다는 좀 염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앞서서 우리 횡성 가정집에 나타난 사냥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또 서울 도심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멸종 위기종인 이 사냥이 도심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민가에서도 발견되고. 지난 10월 서울에서 발견됐던 사냥은 네. 경기 북부 지역에 서식하다가 서울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한 지역에서 크게 이동하지 않는 습성 있는 사냥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서울까지 내려오게 됐는지는 사실 조사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보통 사냥을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도심이나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는 겨울철에 먹이가 부족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서식지가 훼손됐거나 천적이 발견됐을 때 그 이동하는 도중에 이동 통로가 막혀서 그 길을 잃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지금 사냥이 주로 서식하는 강원도는 특히 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중요한 생태축인데요. 이 생태축을 따라 야생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다면 이렇게 민가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을 텐데 지금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10km마다 한 번씩 도로로 인해서 끊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다가 그 도로를 만나게 되면 길을 잃고 민가나 도심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멸종 위기종이어서 나라에서도 조금 많이 보호를 하고 또 방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가 보네요. 네, 나라에서는 주로 개체수 증진을 네.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네. 사실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곳이 없으면 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요즘엔 정부에서도 많이 서식지 보존을 중심으로 정책을 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개체수만 늘린다고 일단 능사가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환경이 훼손되고 원래는 울창한 숲이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은 바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설악산은 산양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네.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법이랑 제도가 이 지역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생태계가 우수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산양 서식지로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산양의 집단 서식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네 곳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곳 중에서도 가장 잘 환경이 보존되어 있고 네. 또 특히 케이블카가 설치될 예정지에는 네. 30여 개체 정도의 산양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만약 설치가 되면 이 산양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부동의 판정이 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환경부에서는 부동의를 했지만 이 부동의 판결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또 판단을 내리면서 이게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고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그 수행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절차를 싸그리 무시하고 잘못 그 부동의는 환경부가 충분히 그 환경적 피해가 예측되는 그 현장에 내릴 수 있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이 개발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하나가 또 네. 이렇게 또 이게 또 강행이 돼서 결국엔 된다면 또 다른 지역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악산은 다양한 법이랑 제도로 그 보호받고 있는 구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법과 제도로 보호받고 있는 구역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지어진다면 전국 어디에서도 너무 쉽게 그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케이블카나 다양한 그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남으면 이제 앞으로도 좀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 야생동물의 이런 서식지를 이거 왜 지켜야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할 텐데 지역민들의 이익과 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좀 이렇게 동시에 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지역 분들의 네. 그 요구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개발을 상상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케이블카는 40년간 문제가 되어왔던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아니라 그 자연을 보존하면서 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산양 서식지를 관통하는 숲길이 조성돼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 주민분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울진 금강수나무 숲길인데요. 네. 이 금강수나무 숲길은 산림청이 보호하는 산림유전 자원 보호구역을 관통하고 그 인근에는 산양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역 주민과 산림청이 같이 운영하면서 하루에 80명만 입산할 수 있도록 예약 탐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산양 서식지에 가해지는 훼손도 적게 되고요. 또 입산하는 분들이 지내시는 곳과 네. 먹는 식사를 모두 마을 주민들이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마을 분들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네. 마을 숲길을 가장 잘 아는 주민분들이 직접 숲 해설가가 되셔서 네. 탐방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설악산 그리고 강원도 전역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상력과 또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너무 쉬운 방법만 찾은 게 아닌가. 조금 더 많은 방안들을 좀 고려해서 좀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야생동물 또 사실 전문가시니까 제가 야생동물에 관한 또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생동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 많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다양한 국제기구와 단체 그리고 또 정부 기관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랑 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고요. 네. 점점 이 제도와 법들이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야생동물 단순히 개체수 보존이 아니라 서식지 보존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서식지 보존 정책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개발 논리 앞에서는 너무나 힘없이 뒷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케이블카, 도로, 송전탑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은 전부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지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수없이 많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같은 방식의 개발 사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얼마나 더 감당해 줄 수 있을까가 저는 요즘에 고민이고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증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그 최전선에 멸종 야생동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강원도에 살고 계시다면 한 번쯤 어딘가 내 주변 어딘가에서 뭔가 개발된다는 얘기를 쉽게 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야생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떤 환경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또 내가 사는 곳에 어떻게 이게 경관을 바꿔놓을지 이런 문제를 한번 중요하게 같이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이웃분들과 같이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좀 활동가님이 꿈꾸는 동물과 인간이 좀 공존하는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인간의 개발 행위로 죽고 서식지를 잃는 야생동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하루에도 죽고 있고요.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드킬로 죽는 야생동물의 야생동물만 1만 6천 개체가 넘고요. 네. 또 세계 자연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야생동물 중 3분의 2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속도라면 2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멸종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많은 야생동물이 이 멸종을 하면 인간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겠죠? 어떤가요? 생물 다양성을 네. 지키고 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건 인간의 생존과도 사실 밀접하게 연관된 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느끼겠지만 사실 비슷한 상황들이 이전에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2003년에는 사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도 사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입니다. 단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간에게 왔냐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과일 박쥐가 서식하는 서식지가 가뭄이랑 산불 피해로 파괴되면서 네. 이 박쥐들이 양돈 농장에 드나들게 됐고 그 양돈 농장에 있던 돼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저희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나 노루 그리고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농작물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네. 또 서식지를 잃은 까마귀가 도심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배설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종 다양성이랑 서식지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인간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또 야생 동물을 위해서도 서식지를 지켜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활동가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활동가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좀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고 야생 동물에 이렇게 관심이 많게 되셨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농사를 짓다가 이 농사를 원래 지으셨어요? 네네,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농사 짓던 땅 주변으로 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농지들은 다 농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가 오랜 시간 갖고 온 농작물들이 다 네네. 죽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정말 열심히 지역
주민분들이랑 그 공장 들어서는 걸 막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는 어, 것을 알게 됐고 환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함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성준 활동가께서 좋아하시는 곡 한 곡, 그리고 오늘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혜영 씨의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장혜영의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벌써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시게 되셨나요? 네, 제가 야생동물 서식지 조사를 하러 산에 갈 때 자주 듣는 노래인데요. 네. 들을 때마다 노랫말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네. 쉽게 부서진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노랫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아름다운 것들은 쉽게 부서진다. 네네.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장혜영의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이 곡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리 녹색연합의 박성준 활동가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